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진짜 성우 같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제 좋은데요? 친구도 슈라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저번에. 진짜요?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하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문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슈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고 봄이 왔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 아직 벚꽃 구경 못했어요. 지금 학교에 벚꽃이 완전 만개했더라고요. 맞아. 전 지난 주말에 여의도 갔다가 사람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윤중로를 갔다고요? 진짜 나 진짜 거기 가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왜? 나는 근데 자주 가잖아요. 이번 주말이 그 주말인 줄 몰랐어. 갑자기 여의도에 그냥 간 거구나. 갔는데 갑자기 여의도역에서 갑자기 사람이 많더니 여의 나루역에서는 진짜 월드컵 하는 줄 알았어. IM 그라운드 특집 두 번째. 네, 제가 발제를 맡았고요. IM 그라운드가 뭐죠? 자기소개하기. 저 진짜 몰라서 지난주에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자기소개하기 게임이죠. 인트로를 알려드릴까요? 인트로? 네, 한번 인트로라는 게 있어요. 게임에는. 보여주시죠, 하몽님. 왜 보여드릴까요는 자기가 해놓고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안 하려고. 흑역사는 하몽님 학교 보고 졸업한 지 제일 만들으라고. 오래됐어요. 자, 저희 첫 번째 방송 때 제가 이제 바슐라르라고 하는 이론가를 제가 좋아해서 중간 이름을 따서 슐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던 그 바슐라르라고 하는 이론가를 중심으로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저번에도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좀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봐. 모든 사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 근데 오늘은 좀 약간 좀 더 일상적으로 친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주제는 바슐라르라는 분이 쓰신 물과 꿈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캐주얼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과 꿈. 네, 물과 꿈. 되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물이 워터죠? 네, 워터입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네요. 제가 그 맨 처음에 마법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원소를 활용하는. 맞아요. 그래서 안내님이 유사과학 아니냐고 그랬었어. 그렇죠. 이분이 책 이름이 유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권이 되게 유명해요. 불의 정신 분석, 물과 꿈, 대지와 휴식의 몽상, 공기와 꿈. 이 4가지로 되게 유명하고. 진짜 자원소네? 네, 진짜 사원소예요. 신기하다. 제목만 들어도 좀 난해한 느낌이 있네요, 진짜. 진짜 유사과학 같아. 그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세계는 진짜 사원수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건 아니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원수의 이미지를 좋아할까? 아마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왜 그 소재 아니면 이미지들이 꼭 그렇게 차용되어야 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에서 이런 책들을 썼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느 시대 분이에요? 이분 20세기 분이고요. 사실 20세기에 유명한 뭐 철학자나 이론가나 심리학자 이런 분들한테 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심리학자 중에 장 피아제 이런 사람이나 철학자분들 중에서는 뭐 알투이세르, 칸길렘, 미셸 푸코, 롤랑 바르트, 질베르 뒤랑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약간 상식선에서 알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한 명도 몰라서 다 초면인데. 네. 근데 바슐라르라는 분은 그럼 철학가예요? 아니면 심리학자세요? 이분이 이력이 좀 특이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독학으로 수학이랑 물리학 학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문학 박사 그리고 철학 교수 자격, 과학 철학 같은 거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도 했고. 그냥 천재네 약간. 약간 좀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과학 정신의 형성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저작을 남긴 것도 유명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거나 이런 저작들로 서구 예술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물과 꿈 이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책이 4권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대표작? 네, 대표작. 그 4개 중에 물과 꿈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해서 골랐습니다. 왜 좋아하세요? 난해하다면서요. 난해함을 즐길 수도 있지. 4개 중에 제일 난해한 책을 고르신 건가? 물과 꿈 이 책이 사실 제일 난해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다른 그 팟캐스트에 다른 철학을 다루는 뭐 여러 방송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책은 아마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좀 그 전에 하이데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존재하고 존재자를 나누는데 거기서 존재라는 거는 진짜 파악하기 어려운 무언가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아니면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말고 진짜
그 펼쳐지고 흐르는 걸로서의 시간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하고 좀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기도 하는 파트여서 사실 그 범례님이 첫 번째 지난주에 주제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네네. 거기서 이제 그랬나? 분노 조절 나 잘해. 순간 까먹었어. 와우. 죄송해요. 알아봐주길 원하면 안 돼. 다 스트레스야. 그래서 지금 초월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요. 제가 약간 거기서 들으면서 되게 너무하시다. 왜 너무하시다고 얘기했냐면 정념이나 감정이나 약간 이런 게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종의 절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의 정반대 축에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바슐러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이 스스로 몰랐던 약간 솔직한 저 자신 그리고 뭐 세계의 신비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되게 유연하게 알려주고 성실한 지성이라는 점에서 제가 유일하게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일단 이 바슐러르가 제기하는 그 현상의 접근 방법은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맥클루어는 조금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뭐라고? 머리 어려워서. 아파 머리 아파. 다음 주에 어려워가지고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하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이 바슐라르의 이론을 진짜 효과적으로 지금 요약하려고 함으로써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고, 두 번째 위험은 이거를 너무 단순하게 제시해놓고 다 이해한 것처럼 얘기해서 왜곡하는 거.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들을 때? 오늘은 제가 이 물이라는 물질이 우리 의식에 가져오는 상상력의 효과를 환기시켜드리는 일 정도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 대한 이야기 좀 번져가면 좋지 근데 않을까. 워딩이 진짜 어렵다. 아니 진짜로 물이 뭐라고요? 우리 몸에? 신라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 번역체 듣는 것 같아. 아 진짜? 왜요? 어디서 않아요? 그랬어? 그러니까 워딩들이 약간 번역체를 듣는 느낌이에요. 뭔가 이게 단어들이 쭉 연결돼 있는데 그 단어와 단어가 되게 연관성이 없어. 생소한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단어가 것 같아. 익숙하지 않아서 단어를 다 해석해야면서 들어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 다시 얘기해 주세요. 물이 우리 몸에 오늘은 그래서 물이라는 물질이 우리 의식에 가져오는 상상력의 효과를 환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우리한테 주는 상상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를 오늘 한번 짚어드리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물이라고 하면 그냥 몸의 70%는 물이고 보통 그런 생각밖에 없는데 그쵸. 상상력이랑 어디서 연결고리가 생길지 좀 궁금하네요. 진짜 생소하긴 하다. 뭐 예전에 이야기했던 나르시즘에 관련된 이야기도 물에 대한 상상을 우리가 신화로서 풀어낸 거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네. 물이 있네 거기에. 또 뭐가 있을까? 약간 물이랑 꿈을 엮으니까 괜히 이제 뭐 요정 나라가 좀 생각나요 저는. 뭔가 숲 속에 있는 흐르는 물에서 산신령이 나오는 뭐 그런 느낌? 요즘 뭐 소믈리에 준비하세요? 잠잘 때 수맥이 흐른다 뭐 이런 것도 그런 거 있나? 되게 상상력이 좋으시다. 근데 생각해 보면 되게 많아요. 막 우리가 잘 아는 대홍수 신화, 뭐 좀 전에 말씀해주신 나르키소스 신화, 그리고 인류 4대 문명 발상지도 다 강이죠. 그러네. 뭐 황하 문명, 인더스강 문명, 나일강 문명. 동양에서는 장자가 이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로 되게 유명한데,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소요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는 그 곤이라는 이름의 되게 큰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게 북해에 산대요. 근데 얘가 변해서 새가 되면 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얘도 너무 커가지고 얘가 날기 시작하면 하늘을 구름처럼 가려버린다고 합니다. 그게 물이랑 관련이 있는 신화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한국 전설에 또 이무기가 있죠. 이무기. 네. 용이 되기 전 상태의 동물. 근데 그 이무기랑도 물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사니까?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인간 정신의 원형에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왜 그렇게 어떤 상상력이나 상상의 동물들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게 될 때 그렇게 중요한 매개가 되는가, 여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뭔가 저희가 물 자체 다룬다기보다는 전해 내려오는 신화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배경에 물이 있다. 그렇죠. 근데 왜 있을까? 그렇죠. 라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근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생각해봐도 되게 많은 것 같아. 그 아킬레스의 몸을 스틱스 강에 담그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르테미스 신화도 물에서 시작하고, 그러네. 아프로디테도 바다에서 태어나고 뭐 등등. 그러네. 선녀와 나무꾼도. 꿈에 물이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다. 뭐 이제 꿈 해몽책 같은데 맞아. 보면 얘기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갇히거나 물에 잠기는 꿈들도 의미가 있죠. 맞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공기도 있고, 그렇죠. 흙도 있고. 알도 많죠. 알에서 태어나는 사람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
왜 그런 이미지들이 신화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상상력이나 꿈에서 그렇게 중요한 소재로 다뤄질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정신 원형은 크게 4가지 축으로 유의미하게 분류해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걸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우리의 관심 영역 바뀝니다. 그런 매개들을 중심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예술가들이나 시인이나 조각가나 역사 저술가들이나 심지어 과학자, 그런 합리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그 오래된 몽상 속에서 그런 물질들이 꼭 발견된다는 거죠. 상상력 속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사실 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옛날 분들에게는? 그렇죠.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4대 문명 발상지도 인류가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농경사회를 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강물이 필수적이잖아요. 맞아요. 바닷물로는 함수. 그렇죠. 바닷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생각해보면은 물이 우리 세상에 되게 가깝다는 게 아니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뭔가 특히 옛날 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자연의 물을 접하면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어떤 사고방식에 물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생리적인 특성이나 우리 몸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우주 자체의 구성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지금 이야기를 할 어떤 심리적인 특성 간에 구분이 명확하게 지어져 있지 않아요. 저작 내부에서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집중하는 거는 이게 얼마만큼 효과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였고, 이제 주로 사례들을 이제 수집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무엇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라고요? 아까 그 잠깐 책 이름으로 설명드린 그 4가지 원소적인 이미지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상상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물질 아니면 진료로 채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사상을 펼치는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합리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지만 그 전제에서 평소에 항상 하는 생각들의 어떤 의식적인 지향성 혹은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무언가 결정을 내리고 생각을 하는 그 사고 방식이 그때 사람들은 그 4원소의 이미지에 의해서 결정되곤 했다.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한다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현대인들의 내면에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혹은 이성과 광기라고 하는 것은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인간의 정신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인 측면과 상상적인 측면이 구분될 수 있는데, 이 2가지가 함께 운동하고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식적이거나 인식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상적인 특성에 의해서 일종의 자양분을 제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바슐라르의 물과 꿈, 그리고 이분의 제자를 자처했던 질베르 듀랑의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 이렇게 2권의 책으로 균형을 잡되 좀 친근하고 재밌게 각색 변형한 거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내용이 친근하고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밑밥을 좀 깔아보죠. 갑자기 4원소 이러면 사실 너무 미개해 보이니까 우리. 그래서 미개해 보이나요?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술은 왜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예술은 곧 약간 창작인데, 우리는 모두가 다 창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길 거고, 그런 과정이 점점 진짜 말 그대로 예술화가 돼서 예술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보여주기? 자기 표현, 그리고 그걸 통한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싶다? 관종? 관종기가 모두에게 있다. 그러면은 시험을 열심히 봐서 나 이렇게 점수가 높다는 자기 표현과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랑 구분이 안 되는데요? 예술이라는 게? 이게 정답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아니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던지면 좋으니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하는 것 같아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걸 다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술이라는 거에 대한 뭐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겠지만 언어 이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나요? 예술은? 만약에 그림 같은 걸 우리가 예술이라고 포함을 시킨다면?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예술이라는 게 애매한 게, 저희가 어렸을 때 진짜 그 석기 시대부터 벽화에 그려져 있는 이상한 그림들까지도 예술이라고 본다면 또 정의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동굴에 사실 그거는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언어를 대신한 매체였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를 대신해서 걔가 왜 거기 있어야 했을까요?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그땐 언어가 없었으니까. 위해. 글자가 뭔가 없었으니까. 표현하려는 그치? 욕구. 그냥 창작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본 거를 그냥 남기고 싶은 거 자체도. 그러니까 그걸 예술이라고 봐야 되나? 그걸 예술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어떤 고등 영장류도 그런 걸 남기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까 구분이 어렵다고 했던 뭐 시험 점수로의 표현도 예술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많이 잘 보면 뭐 내지는 뭔가 점수나 어떤 기록이 매우 좋을 때 예술적 경지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특출한 거를 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1등급 쫙 깔려있으면 진짜 예술이지. 예술이 뭘까 싶긴 하다.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왜 굳이 조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음악과 무용을 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밥벌이도 포기하고 몸 다 망가뜨려가면서 꿈꾸는 걸 멈추지 못할까. 진짜 그런 분들은 진짜 신기해.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현실을 초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게 왜 하는 거지? 춤을 왜 추지? 노래를 왜 부르지? 그래서 제가 그 2017년경에 그 독일에서 유명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잖아요. 여기서 오셨던 국내에서 당시에 유명세를 좀 탔던 뇌과학자분한테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요. 생물학이 예술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답은 알지 못한다였어요. 생물학은 예술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뇌가 진화의 산물이라는 관점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영장류의 한 가지였던 고대 원시인들이 왜 사냥하는 창에다가 굳이 고상한 문양들을 그려놓고 먹는 거 저장해둔 토기에다가 희한한 무늬를 왜 그려넣어야 했는지 뭐 이걸 경제적으로 설명하는 건 좀 구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차하지 않게 설명을 하려면 최소한 4가지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뇌라는 고기 덩어리의 물질적인 본성, 이건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죠. 두 번째는 인지 모듈적인 부분, 이제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얘기겠죠. 그리고 유전자하고 행동 사이에 가능한 대응 관계. 그리고 제일 까다로운 부분은 이 의식이라는 미스터리. 다 들어봤던 말인데 진짜 이해하기 힘드네.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일상 속에서 통합적으로 해명해야지 뭐 이걸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술을 얘기하려면 지금 얘기한 게 기본으로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굳이 뭐 진화적으로 이래서 그런 거다라고 경제적으로 설명하는 건 구차한 가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술을 말씀드린 거는 예술을 얘기하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밑밥을 좀 깔아드리려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뇌과학 용어에서도 퀄리어라는 게 있어요. 퀄리어. 네, 퀄리어라는 게 뭐냐면 감각질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주어진 거 있죠. 우리가 노을을 딱 봤어요.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느낌 자체 요거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뭐 여러분이 집에서 수제 쿠키를 만들어요. 그리고 반죽을 하고 막 구워요. 막 즐겁죠. 손도 즐겁고 보기도 즐겁고 아니면 뭐 어릴 때 연필을 이렇게 연필깎이를 돌리면서 막 깎아요. 사각사각 이렇게. 너무 좋아. 그럼 막 즐거운 느낌이 나. 근데 이게 뇌 어딘가에 이제 뭐 느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게 해독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의식이랑 마찬가지로 10대 미스터리인데 논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로 제가 봤었어요. 그 철학에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 전통이 바로 이런 주어진 것들, 그냥 주어져 있는 상태 자체를 기술하는 방식을 현상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신분석이나 신화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섞이게 되고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바슐라르도 한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ASMR 비슷하게 ASMR 하는 거예요, 우리? 드디어 우리도. 나 진짜 설렌다. 빨리 해봐요. 진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속삭이면서?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느 날 나는 고된 하루를 간신히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작업량, 또 틀어진 사회적인 관계들로 예민해진 나는 바닥에 누운 채로 깜빡 잠이 든다. 늦은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깼을 때 방 안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고 나는 그대로 피로감에 무겁게 짓눌려 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물이 새는 소리가 들려온다. 화장실이다. 수도꼭지에서 천천히 스며나온 그 물방울들은 계속 타일 바닥에 몸을 부딪히지만 지친 나는 조금만 더 눈을 감고 엎드려서 그것을 듣고 있기로 한다. 쓸모없이 방치되는 물, 추락하고 두드리는 물. 나는 문득 창밖에서도 그런 형태를 알아본다. 잠든 사이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내 방의 창문은 분명 굳게 닫혀있고 현실 속에 헌신해온 내 스케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벽 너머의 물 한 개와 비 냄새를 나는 빨아들여 젖은 것들의 무게를 알아차리고 만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와, 근데 대박이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막 물 소리가 들리고 막 물 냄새가 막 느껴지고 그게 막 지금 막 간증이네 완전. 네,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근데 약간 소질이 있으시다. 이런 나레이션에. 아 그래요? 잘하시네. 근데 저는 아까 웃음이 중간에 터졌는데 범례님이 나 왜 아무것도 표정 안 했어?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표정으로 하겠어? 얘기했잖아요, 범례님이 제가 진짜? 중간에 잠깐 범례님 쳐다봤는데 범례님이 이게 뭔 이런 표정으로 해서 제가 잠깐 웃음을 놀랐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야? 그 말을 표정으로 하고 계셨어. 그래서 다음 내용이 뭐예요? 결말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결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결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감상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몽님은 그러니까 뭔가를 좀 전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거죠. 네, 제대로 가셨어요. 수제자다 수제자. 약간 샬레 같은 분이야. 잘 젖어. 나는 지금 거의 콘크리트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일단 슐라님 목소리가 좋았고 근데 목소리가 좋네. 약간 오감을 상상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난 그 생각했어요. 화장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길래 진짜 짜증나겠다. 어떡해? 라고 생각했는데 범례 너무 잠그러 가야 되는데 난 그 생각했어. 감수성이 없다. 근데 단어들이 되게 진짜 감성적이네요. 진짜? 직접 쓰신 건가요? 네, 직접 썼어요. 써봤어요. 그냥. 직접 쓴 오기 전에. 거라고? 네. 진짜로? 아 왜요? 난 어디서 갖고 온 줄 알았지. 아 진짜? 네, 그냥 대박이다. 오기 전에 잠깐 써봤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또 이런 글은? 문학 소년이네. 아니 그냥 그 상상해 보시라고 써봤죠. 맞게. 진짜 I am 그라운드 특집이네. 대박이다. 나 진짜 자기가 쓴 거라 상상도 못했어. 뭐 수도꼭지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그 물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각자 이제 이거를 캐버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딱 그려지죠. 떨어지는 느낌이나 촉감이나 온도나 이제 이런 상상을 응집시키는 물이 그 자체만으로 생명력을 발휘한다. 근데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도 단번에 입체적인 질량을 갖게 되고 온도나 청각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물뿐만 아니라 사원소들이 다 그렇다는 입장이잖아요. 그 4개가 다른 이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도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몽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물의 이미지, 그러니까 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이 우리 의식 속에서 상상력의 역할로 진료로 이제 사용이 될 때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조금 이따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그 세 개의 이미지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있겠죠.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은 이제 평소에 물을 멀리 하고 살았던 인류들에게도 이건 공통적이다라고 보시나요? 조금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물이 사실상 시간의 상징이에요. 어떤 분한테는 여성적인 것의 상징, 매혹의 상징, 유혹과 타락의 상징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멀리하거나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 물질에 반응하는 건 아니고 각각의 이 물질 이미지를 자기 자신의 깊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죽기 직전에 떠올리는 이미지라든지 주마등처럼 거기서 발견하는 아니면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상들의 물질적인 특성이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물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라든지 근원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깊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물에 관련된 꿈이. 그 바슐라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라고 했죠. 네. 근데 불어에는 모든 단어에 그 성이 붙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물도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그러니까 바슐라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불어를 써왔고 그 물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물은 여성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언어로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지 않을까요? 물 자체에 여성성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렇죠. 약간 후천적으로 학습된 개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물을 여성 명사로 만든 거는 누군가 상징으로 표현을 네네네. 한 거겠지만 그렇죠. 상징을 학습해서 물은 여성성이 있다라고 이미지를 갖게 된 거 아니냐. 물이라는 본질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언어에서 나오는 그렇게 상징이지 설명하지 않냐. 않아요. 바슐라르는. 그래요? 원형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물의 이미지가 여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 바슐라르 같은 경우에는 여성적이라고 국한시키지 않았고 뭐 여성적인 물도 있고 뭐 깊고 잠자는 물, 뭐 난폭한 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성격들을 신화의 이미지나 예술적인 이미지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요거를 이제 굳이 여성적이라고 부를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로 꿈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꿈이라는 게 그냥 잘 때 꾸는 꿈?
다 포함해서 사실 가져온 책의 이름이 물과 꿈이잖아요. 드림을 얘기하는 건지 고를 얘기하는 건지. 꿈이라는 거는 정의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의학적으로 정의하는 꿈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사실 이 물과 꿈, 이 정신분석에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혹은 신화적인 이미지에서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시각적인 사항이라는 의미로 축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일단 확실히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이 저녁에 뭐 주무실 때 어떤 상이 눈을 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맺히죠. 근데 그런 시각적인 조형성으로 이제 축소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꿈이라는 단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시각적으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사실 이게 어렸을 때 7세 이전에 그 시각을 잃은 사람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꿈에 시각적인 요소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꿈을 누구나 꾸지만 꿈의 본질적인 특성은 시각적인 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잠의 단계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꾸는 시간을 렘수면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할 수 있는 경우가 렘수면 단계에서 꾼 꿈뿐이라서 그런 거고 사실 사람들에 따라서 꿈은 계속 꾼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기억을 하지 못할 뿐. 다들 꿈 많이 꾸세요? 전 진짜 많이 꿔요. 매일 꿔요? 자주 꿉니다. 저는. 그래요? 되게 생생해요. 다들 많이 꾸세요? 저는 꾸기는 매일 꾸는 것 같은데 그거를 기억하는 순간이 많지 않아서 나는 꿈을 매일 꾼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본인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그냥 꿈을 지금 꿈을 자주 자주 기억하세요? 꾸는지. 그러니까 꿈을 맨날 꾸기는 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꿈을 꾼 적이 오늘은 꿈을 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빈도가 어떻게 돼요? 꿈을 기억하는 빈도가 잦은 편이에요? 아니면 종종? 퍼센티지로 얘기해 봅시다. 몰라요. 일어난 직후에는 기억이 나요? 그죠. 근데 점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날은 꿈을 꿨다는 기억만 있는 날이고 아니면 아예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슐라님은 꿈 자주 꿔요? 꿈 자주 꾸고 꿈도 약간 파격적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전 진짜 꿈을 안 꾸거든요. 잘 자시는 편이죠. 저 진짜 잘 자요. 완전 절개하셨네. 아니 잠을 진짜 깊게 자는 편이라서. 부럽다. 저 뭐 문 열고 불 켜도 안 일어나는 편인데. 되게 개운하죠. 자고 나면. 그렇죠.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왜냐면 꿈을 기억하면 그만큼 얕게 잤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죽을 때가 아니라는 뜻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난 뭐야? 일단 꿈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교육받죠.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경우에 실제로 단절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게 현실하고 꿈의 어떤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의식 위에서. 그리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실 프로이트까지 오면 이게 꿈이 억눌린 욕망의 어떤 소망 충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무슨 성적 에너지, 폭력성 이런 걸로만 연결시키는 해석 방식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바슐라르에서는 그 의미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바슐라르는 프로이트가 꿈을 심리적인 요인으로 봤다는 걸 부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라는 그 물질적인 이미지에도 꿈이라는 단어를 붙였었고 그러니까 가령 프로이드가 꿈 내부에서 어떤 장면들이라든지 어떤 사물들이 등장했을 때 뭐 그런 거를 성기에 빗댄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설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거기서 목격되는 거는 가령 성적인 것으로서의 육체 아니면 시각적인 사물성 약간 이런 거에 좀 집중돼 있다라고 하면 그 풍경 자체의 구성은 시각적 구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특성이 그 꿈의 본질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형식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어떻게 다르죠? 가령 이제 여러분이 뭐 고향에 대해서 기억을 회상해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 공간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리면 묵직해요. 사실 그리고 기억의 지층이 생겨나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그 공간에 대해서 행동을 함으로써 일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기억의 어떤 향수, 노스텔지어라든지 아니면 선명한 느낌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은 그 장면의 형식적인 특성이 아니라 물질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게 어떤 의미? 저는 물질적인 거라고 하니까 피지컬적인 건데 그럼 물리적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물과 꿈에 대해서 제가 이제 ASMR을 해드렸잖아요. 네네. 여기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거?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갑자기 급격하게 회상하게 될 때는 똑같은 물질에 대해서 연상하게 될 때는 뭔가 이렇게 확 하고 각성되는 방식으로 기억이 회생되진 않는데 뭐 쏟아지는 비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할 때 비자발적으로 기억이 밀어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 자체 지금 물리학적인 물질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질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진료적인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의식에 투영됐을 때 그 기억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포함을 하고 거기다 플러스 나의 정서적인 것들도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정서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그럼 이걸 그러니까 물질을 피지컬하거나 메터리얼 같은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명료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령 뭐 생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식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내용들이 우주나 아니면 물리적인 법칙 아니면 물질이 구성되는 원리, 실질적인 원리 자체를 투영한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분들이나 인지 철학자분들도 충분히 많아요.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바슐라르의 책 물과 꿈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물이라는 물질 혹은 그 물질이 우리 의식에 가져오게 되는 효과 아니면 상상력 이런 거하고 꿈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의학적으로도 꿈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다. 꿈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해설도 충분하지 않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게 또 말씀드린 게 사건이나 시각적인 상의 의미로 축소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불가사의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동물들도 다 꿈을 꾸잖아요. 사람만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동물들이 꿈을 꾸나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가 증명이 된 거예요? 포유류까지는 꾸잖아요. 약간 고등동물들은 다 꾼다고 아마 증명이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실험 방법이 궁금한데 뭐 강아지한테 너는 꿈을 꿨니? 그게 아마 뇌파 이런 게 아닐까요? 뇌 검사를 하는 거지. 그리고 눈동자 돌아가는 거, 렘수면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무의식이나 의식의 구분이 별로 없고요. 아까 저희가 또 의식이라는 것도 현대 과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 풀리고 있지 않은 난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물질에서 어떻게 의식이라는 게 등장하는가 이거 자체가 미스터리거든요. 지능이 등장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의식은 일종의 그러니까 관제탑 같은 거잖아요. 시뮬레이터잖아요. 시뮬레이터가 왜 갑자기 나타났지? 이게 설명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제가 물 관련된 꿈을 꿨던 거를 말씀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꿈에 물이 나왔던 네, 저는 사실 되게 많이 꾸고 사실 지금 기억하는 거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하는 꿈이 하나 있어요. 해몽도 해주세요. 같은 꿈을 여러 번 꾸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꿈을 꾸고 또 꾸고 또 같은 꾸고. 장면, 같은 상태 이게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요? 흔한 일인가? 재밌다. 해몽 해주시나요? 제 꿈 얘기해드리면? 돈 좀 해줄 수도 있어요. 돈 드리면 해줘요? 해몽 그거 끝나고 따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 수영장 아니에요. 실내 수영장? 실내 수영장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는 굉장히 높은 다이빙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로 내려다봐요. 그럼 물이 출렁출렁 하겠죠. 그리고 락스 냄새 같은 게 좀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뛰어요. 수영장 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데 물이 아래에 있는 그 하수구 있잖아요. 수영장 바닥에 있는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해요. 니몬가요? 점점 그래요? 빠져나가고 그거 있어? 생각나는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지금 안 본 사람을 너무 약간 배려를 안 해주시는 거 공병 아닙니까? 안 보셨어요? 이거 되게 저 유명한 뭔지 알아요. 씬인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알아요. 수영장에 물이 빠져나가는데 거기 사람이 껴서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 진짜? 진짜 맵고 짠 영화 끝판왕인 영화인데. 맞아. 그래서 제가 실제로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 영화네. 점점 그 하수구로 가까이 접근하다가 마침내 그 하수구를 통과해요. 통과해요? 네, 통과하는데 그게 저희 집 창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통과해서 저는 날아서 제가 자고 있던 이부자리로 들어옵니다. 개꿈 아니야? 이런 게 바로 개꿈이에요. 그쵸, 이런 게 해몽도 바로 안 되는 개꿈이죠. 개꿈. 그렇죠. 근데 이 꿈을 여러 번 꾼다고요? 예, 굉장히 자주 꿔요. 그래요? 그럼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항상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고 날아가서 이부자리로 넘어가고 끝나요? 근데 이게 이제 장소가 바뀌는 거죠. 그때 살았던 집이 아니니까. 네, 그치, 소재 같은 게 비슷하다는 거. 소재가 계속 비슷한 거죠. 일종의 제 기억이 그 물 혹은 수영장이라고 하는 이미지 안에 갇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영장 이미지를 회상하거나 떠올리거나 상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아까 제가 락스 냄새, 물, 출렁이는 거, 높이, 그리고 넓은 거, 울리는 소리 뭐 이런 거를 상상해 보시면 그 이미지가 굉장히 힘이 강력할 수 있다라는 거를 동감을 하실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니 다른 분들이 뭐 물로 관련해서 꾼 꿈이 있어요? 저도 반복돼서 꾸는 장면이 있어요. 뭐예요? 엄청난 큰 파도가 몰려오는. 나랑 비슷해. 나 그 얘기 하려고 물어본 거였는데. 아 진짜? 진짜? 그래서 파도가 몰려와서 어떻게 돼요? 몰려오는 것까지 봐요. 그래서 막 도망가야 되나 하는데 깨거나. 그렇게 짧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들이 다른 꿈을 꾸다가도 그게 튀어나와요. 저는 사실 꿈을 되게 잘 기억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잘 기억한다는 게 매번 매일매일 꿈을 기억한다는 게 아니고 한 번 기억한 꿈을 잘 까먹진 않아요. 되게 오래 간직하고 있는데 저는 물이 꿈에 나오면 항상 위협적인 존재로 나와요. 엄청나게 큰 파도가 와서 건물을 다 뭐 부신다든지 내가 그 건물 안에 있는데 막 이제 그 건물 안에서 무너지는 건물 안에서 빠져나가려고 막 애쓴다든지 근데 건물 안에서 빠져나가는데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인 거야. 갈 데도 없는 상태. 뭐 그런 꿈은 되게 자주 꾼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생각해보면 물이 좋은 의미로 꿈에 나온 적은 없는 것 같고 항상 위협적이거나 대자연의 느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거 아마 흉몽일걸요? 그게 흉몽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게 이제 지금 정신분석적인 그 툴에서는 굉장히 잘 수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이미지에서 불길함을 보는 사람들도 사실 수렴적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뭔가 우리가 물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물속 깊이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심연에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포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잘못 드려서 정정하자면 길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해일에 몰려고 파도가 치고 막 다 잠기는 꿈은 길몽이에요. 지금 꿈 해몽 보신 거죠? 네네, 저 맨날 봐요 해몽. 그리고 바슐라르에서는 꿈이라는 단어는 의식 위에서 충분히 체험되는 걸로 포괄이 됩니다. 의식 위라는 거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자각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러니까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가서 바다를 봐요. 바다가 출렁이는 걸. 그러면은 그건 이미 보았던 꿈이기 때문에 우리를 매료시켰다라고 설명하죠. 근원적인 물질로서 우리의 존재 안에서 이미 체험되었기 때문에. 아,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낀 거는 사실은 꿈에서 봤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물과 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 파트를 그 물과 꿈에 나오는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꿈에 의해서 괴로워하며 꿈에 의해서 치료된다. 의식된 광경이기에 앞서 모든 풍경은 하나의 꿈의 경험이다. 먼저 꿈에서 본 풍경만을 미적 정렬을 가지고 사람은 바라본다. 몽환적인 풍경은 여러 인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의 액자가 아니고 부풀어 오르는 하나의 물질인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은 시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 시간의 특성을 하나의 근원적 물질로서 머금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슐라르 물과 꿈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자는 물이 운명의 한 타입이며 미완성된 꿈의 공허한 운명이 아닌 존재의 실체를 끊임없이 변모시키는 근원적 운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순간마다 죽으며 그의 실체의 무엇인가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다. 물의 고통은 끝이 없다. 이게 느낌이 오신 분들은 이미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무슨 느낌이죠? 아, 정말 그랬네 라고. 뭐라고? 이걸 듣고? 오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뭔가 공포의 상징이라는 거가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물은 공포의 모르는 상징이다. 거예요? 나 진짜 다시 태어나서 약간 이런 걸 잘 읽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약간 신기할 것 같아.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 의식 안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갖는 특징을 제가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아, 이런 거 좋아. 일단 첫 번째 특성은 판단 중지 그리고 내맡겨짐이라는 특징. 어떤 느낌에 대한 기술이냐면 자기와 외부 사이에 무한하고 끝이 없고 영속적인 유대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감정에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경험이 아동하고 보호자 사이에 존재했던 연결감 그리고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종교적인 감정이나 신비적인 감정이나 숭고의 감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근원적인 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을 시각적으로만 이렇게 내려다보는 경우에는 이런 신비감에 접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눈은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 속에서는 할례의식 이런 거 있죠. 할례의식 이런 게 이런 어떤 원초적인 원초성 하고의 단호한 단절이 표현되는 게 이제 할례의식 같은 데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호랑이 나오는 거 막 바다에 막 너무 예뻤어요 영화. 그죠. 영상미가 진짜. 거기서 막 바다가 막 폭풍우가 치고 거기에 호랑이랑 같이 배에 탄 상태에서 막 휩쓸리면서 자연에 저항하는 여기서 바닷물에 처해 있는 동물로서 세계의 어떤 신적인 숭고, 위대함 이런 게 표현되기도 했죠. 단순히 그냥 여러 가지 형상이나 그림 가운데 하나로 물이 사용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매개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숭고의 느낌을 떠올려 본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끝없이 펼쳐진다는 특징입니다. 화가 클로드 모네
그 바슐라르 같은 경우에는 수련에 대해서는 수련은 세계의 한 순간이다. 그것은 두 눈을 지닌 아침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고 모네 자신 같은 경우에는 나는 끝없이 펼쳐지는 화면을 구성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수련 자체가 잠자는 연꽃이란 뜻이에요. 이게 수련이 낮 동안은 딱 피어 있다가 밤이 되면 오므라드는 그런 식물인데 연꽃이랑 비슷한데 아니에요. 사실 같은 게 아니고 신화적인 이미지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외양 아니면 삶의 과정을 보여줘가지고 여러 물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리는 그런 식물인 것 같은데 가령 뭐 제가 좋아하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태양신 라가 있는데요. 태양신 라가 아침에는 케프리, 저녁에는 아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물론 밝을 때 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그래서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나일강 신화의 기초에 있고 거기서 떠오르는 태양으로서 태양신이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물이 끊임없이 연속되어 있다라는 특징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네네. 그 라라는 이제 이집트의 신도 뭐 그러면 이제 무한함, 뭐 끊임없음, 뭐 이런 이미지랑 연결이 돼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 사실 그 바슐라르 책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물은 불과 굉장히 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이나 뭐 신화 속에서 이미지들이 한데 어울릴 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묘사와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이 있어요. 근데 뭐 노발리스 이런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물은 젖은 불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의 신을 얘기를 할 때 태양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거기서 물의 지분을 찾는 거네요. 거기에 잘 보면은 물의 지분이 있다고. 억지 아닌가? 너무 억지 아니야? 책을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책을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 공감각을 연다는 특징입니다. 공감각은 이제 뭐 가령 청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을 같이 개입시킨다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뭐 이야기 하나 읽어드렸잖아요. 물로써 들리는 소리, 물의 냄새, 뭐 물의 온도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느꼈는데 이런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비 오는 날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몸이랑 정신이 따로 노는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정신이 약간 각성되는 느낌? 비가 오면요? 네, 비가 오면. 장마철에 그럼 어떻게 해요? 취해 있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계절이랑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일상생활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약간 비 오는 날 사람이 더 감정적이 된다고 하죠. 보통. 사실 비 오면 냄새도 비 오기 전에 냄새도 미리 맡을 수 있어. 약간 그 눅눅한 냄새. 비 오면 파전 먹어야 되고. 왜 그럴까요, 근데? 그거 누가 시작한 거예요? 그거 비 올 때 파전이나 빈대떡 먹어야 된다는 거는 비 오는 소리와 전을 부치는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온 진짜요? 속설입니다. 네. 기름에 전을 붙일 때 나는 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와 비슷해서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우리나라 한정이죠. 말 된다. 근데 치익하는 거. 근데 이게 그래서 비가 오면 바로 파전을 떠올리는 경우에 그 떠올리게 되는 것도 물의 물질적인 속성에 의해서 함께 기억에 강력하게 저장됐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이 내리는 소리를 따라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워터밤 축제 이런 거? 안 가봤어. 근데 그 무슨 신촌 이런 데서 물총 축제 이런 것도 한다며요. 네, 매년 하고 있죠. 그거 가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가봤어요. 진짜? 어때요? 재밌어요? 저 가다 물총 맞았었어요. 지나가다가. 재밌어요. 그냥 물총 게임. 근데 왜 재밌을까요, 그게? 누구를 맞추잖아. 이거는 뭐야? 그럼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는 거 왜 재밌죠? 모르겠어요. 놀이공원 가는 거 왜 재밌죠? 자, 다음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화가 많아. 아니 약간 좀 계속해 보세요. 네, 계속해 보세요. 그래요. 뭐 수족관, 낚시. 근데 뭐 사실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 물의 흐름과 또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끝없이 갈 수 있는 느낌. 근데 확실히 사람에게 감정적인 뭔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물의 흐름이라는 게 특히나 감성적인 사람이면 더 클 것 같아요. 저는 좀 약할 것 같긴 한데 와이프가 정말 그 수족관 앞에서 1시간을 앉아있더라고요. 시간만 계속 준다면 더 앉아있을 수도 있을 텐데 주로 뭘 보세요? 그냥 그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움직이는 걸 그냥 보고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대요. 뭐가 좋은 건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비자발적인 기억이나 감정을 환기시킨다는 특징. 이건 근데 뭐 어떤 사물이든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가? 뭐든. 뭐 커피, 바람, 산, 나무, 꽃. 뭔가 다 자연적이네요. 근데. 근데 뭐 이야기 잘 듣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해주신 특징들이 다 어디다가
붙여도 저는 붙을 그쵸. 수 있을 것 네, 같다고는 그럴 수 생각은 해요. 뭐 네. 무한하다 뭐 이런 이미지는 뭐 공기나 뭐 우주 뭐 이런 거에도 붙일 수 있고 그쵸.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여기저기 다 붙일 수 있고. 그리고 기억을 환기시킨다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내 기억을 환기시킨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는 이제 그 사물에 달려 있겠죠. 내 기억이 그 사물이랑 무슨 관련이 있었는지. 근데 누구나 다 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마다 갖고 있는 이미지가 각각 있으니까 물이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뭐 하는 것 자체로는 일단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정리하면서 바로 생각났던 거는 우리 언제 배웠죠? 10대 때 배우는 그 소나기라는 소설 있잖아요. 황순원. 그렇죠. 네, 내용이 뭐죠? 그 시골 소년이랑 도시 소년 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설명해 주실래요? 그 강호동이 했던 거. 강호동이요? 그 드라마로? 서울에 사는 저기 여자애가 뭐 지방에 어떤 이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시골집에 내려가요. 근데 그 시골 동네에 있는 그 남자 아이가 있었고 그 시냇물 그 건너편에서 이제 뭐 손 씻다가 뭐 여러 번 마주쳐가지고 막 돌 집어던지기도 하고 뭐 조약돌 같은 거 던지다 풋포트에 썸을 타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 뭐 비를 같이 소나기를 같이 맞고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가요? 혹시 그 정자에서 같이 비 피하고? 맞아요. 감자 먹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결말에 여자애가 죽죠? 죽었던 것 같은데. 그랬나? 소나기 마지막으로 맞고 못 아파서 만나서 내려온 애였나?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사실 그 소설에서 되게 중요하게 제시되는 그 이미지는 소나기하고 그리고 발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 아파서.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이집트 신화에서는 사람이 태양신 라의 눈물에서 태어난다고 하네요. 그렇죠. 상상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근데 진짜 고대 신화들 잘 보시면 기괴한 거 되게 많지 않아요? 아프로디테의 탄생도 봐도 많죠. 기괴하지 않아요? 아프로디테 어떻게 탄생하나요? 피가 바다로 떨어져서 거품이 일어서 탄생하지 않나요? 그 전이 중요한 거죠. 그 피가 크로노스인가 트로노스인가? 이름 뭐지? 크로노스의 성기가 잘린 그 맞아. 피에서 떠오르잖아요. 너무 크리피한 것 같은 거야. 어렸을 때 보는데. 그러면 5번째 특징 말씀드릴게요. 5번째는 현세적인 것의 망각. 뭐 망각의 강 레테.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레테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한 여신의 이름이고요. 저승에 이 레테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망각의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죠. 이 강물을 마시면 인생 동안의 기억을 모두 잃게 된대요. 그리고 망자들이 다 이 강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그것도 있지 않나? 스틱스 강. 그렇죠. 죽을 때 넘어가는 강.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약간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러네요. 강이 현세와 저세상을 가르는 역할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동서양 막론하고. 근데 우선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옛날에는 어업이 참 많았잖아요. 배를 끌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바다라고 하는 혹은 강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가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배가 있어야 되거나 그렇죠. 뭐 못해도 뗏목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내 가족이 가서 어업을 하는데 사실 못 돌아온 경우가 종종 되게 많지 않았을까요? 옛날이었으니까. 맞아요. 약간 그런 의미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군다고 해서 스틱스 논 이래가지고 이 논을 지나면 저승이고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대입하진 않잖아요. 그런 약간 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약간 미지의 세계일 수도 있으니까 육지의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곳. 이제 마지막 6번째 특징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공간적인 윤리 뭐 그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개인에게서 약간 기피되는 특징. 그러니까 전사적인 가치 에 정반대되는 혹은 명상적인 가치에 정반대되는 이런 특징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물이 사실 특히 유년기의 꿈에 중요한 매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특히 중요한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물에서 낭만이나 신기한 신비한 모험 이런 걸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른들의 꿈에서는 타락이나 죽음, 심연 이런 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포 시절.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우리가 물 속에서
태어났다 이런 걸 맞아요. 자체로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 향수 혹은 뭔가 모험심을 들게 하는데 이바지한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죽음을 환기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것 같아서 양면의 의미가 다 있네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저 요 부분에서는 그 캐리비안의 해적 그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명작이죠. 한 편까지만 명작. 내 생각엔 1편까지만 명작. 아 그래요? 다 재밌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크라켄 2편에 나오죠. 그리고 세이렌 4편에 나오죠. 4편에 나오죠. 그 유명한 플라잉 더치맨 1편에 나오죠. 그 바다 아래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거는 그 네덜란드 전설인데요. 항구에 정박을 못하고 대양을 영원히 항해하는 저주에 걸린 유령선에 관한 전설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물이 시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의식 안에서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6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판단 중지 그리고 내맡겨짐이라고 하는 특징. 두 번째는 끝없이 펼쳐진다는 특징. 세 번째는 공감각을 열어 젖힌다라는 특징. 네 번째는 비자발적인 기억 혹은 감정을 환기시킨다는 특징. 그리고 5번째는 현세적인 것의 망각. 마지막 6번째는 공간적인 윤리를 중요시하는 개인에게서 기피된다라는 특징. 혹은 타락의 이미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지난번에 미디어에 의해 시간에서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시간으로부터 생겨났잖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는 건데 이제 물 자체도 시간적인 속성이 그렇게 특징으로서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인과관계들을 많이 만들어냈을 것이고 그러한 인과관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야기랑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이 책 초반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인과 혹은 형식적 인과와 물질적 인과율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숙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 책에서. 저 그래서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6가지 특성 설명하시기 전에 물에는 이제 시간의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그게 뭔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방금 하몽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도 시간처럼 어떤 인과를 가진다라는 말씀이었나요? 일단은 물이 시간을 상징하는 매개로 신화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물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물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유기적인 특성이 무기물적인 것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의식 위에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투영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과거의 시간들을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전 정확히 지금 시간을 상징하거나 그러니까 물이 시간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돼서 근데 어떤 시간의 특징을 물이 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물을 이렇게 흘리잖아요. 네. 그럼 물이 지금 여기 있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 물이 흐르는 거를 보면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거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로도 물이 시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한 방향이고 사실 시간처럼 빠꾸할 수 없고. 시간이 흐르면서 물이 변화하는 거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랑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비유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해가 확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물은 아까 하몽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으로 흐르는 거를 따라가기 때문에 물도 시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가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되게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건데 2가지를 아주 엄밀하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물은 오히려 하몽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례는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물이 모여있는 거 예를 들면 바다, 수족관 이런 거에서는 물이 되게 환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서 환원적이다? 방향이 없는 거죠. 바다에 있는 물들은. 저기 있던 물이 다시 일로 돌아왔다가 다시 저쪽으로 가고 그 물이 다시 일로 돌아오고 다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오히려 시간을 초월한 이미지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였어.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는 물이 시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흘렸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다. 하나의 현상이지 이런 현상으로 인해 물은 시간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다른 예시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환원적인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슐라님이 말씀하신 바슐라르의 시선은 하몽님이 주신 그 사례에 집중을 하는 거 맞? 바슐라르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서 순간의 시약인가 순간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순간성, 순간마다 죽고 순간마다 변모하고 순간마다 변화시키고 변화 그 자체를 그 지속 속에서 사실 지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속이라는 개념은 공간적인 지속 개념을 우리 머리에 자연스럽게 약간 틀 잡히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냥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게 되는 그 연장 자체 그런 속성으로 그 물을 이제 물의 자질을 들게 되고 그리고 이게 질베르 듀랑 이런 사람들의 책에서 신화적인 이미지들을 다룰 때 물이 언제나 시간을 상징했다. 달과 마찬가지로. 물론 그 시간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물이 어떤 물질 위에 가져오는 여성화 아니면 완곡화의 기능이라든지 뭐 생명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원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제 고대인들이 그런 상징들을 사용을 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각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대한 직관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이름에서 붙였던 이름이고요. 물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생명과 같은 작용을 한다. 끊임없이 태어났다 끊임없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저는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시간에 비유하는 것보다는. 네, 확실한 건 순환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환적인 이미지. 아, 순환이 아니라고. 네, 순환적인 이미지랑은 또 별개인 걸로 그려지니까요. 일단 이 물과 꿈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바슐라르 스스로도 사실 그 책 내부에서는 나머지 세 개의 특징, 그러니까 공기와 꿈, 불의 정신 분석, 대지의 몽상,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환원적 정리가 굉장히 용이했던 반면에 물과 꿈은 정말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소개드리는 방식도 그래서 자유롭게 청취자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 이미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약간 열린 결말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를 드린 것이고요. 정리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인 이미지들 속에서 그리고 상상 속에서 그런 이미지들을 직접 수용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추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약간 오늘 해주신 말씀이 절대적인 법칙이라던가 증명된 팩트라기보다는 이런 물과 꿈을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를 했고 이것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과 꿈에 대해서 정말로 그랬는지 아니면 나에게는 물과 꿈이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지금 4개의 책 중에 대표적인 4개의 책 중에 하나에 대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나머지 3개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버무려 놨을 텐데 네네. 물과 겹치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겹치죠, 당연히. 아, 그래요? 당연히 겹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혼합의 구성은 물과 대지라고 소개가 되고요. 물이 상승한 것이 불, 그리고 대지의 정신적인 특성이 상승한 것이 공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물과 불의 이미지는 비교적 시간적인 특성하고 관련이 있고 대지하고 그 공기 같은 경우에는 공간 혹은 몸, 삶자체, 풍요 이런 것들하고 좀 관련이 있고 사실 공기와 관련된 정신분석에서는 포스트 모던 철학의 굉장히 많은 분류들, 니체를 포함해서 들이 소개가 되고 정신분열증 이런 거에 대한 소개도 자연스럽게 그 질베르 듀랑이라는 사람의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이라는 책에서 함께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바슐라르가 말하는 이 물과 꿈에 대한 연결성과 이 개념들은 증명됐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면 좀 맞겠네요? 증명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설? 아니면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과학적인 이론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냥 요럴 거야 이게 아니고 이제 절대로 뒤바뀌지 않는 것의 성격으로서 인과론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범리님께서 맞아요.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그 진화를 제 눈앞에서 목격해 볼 수는 없겠죠. 직접 그 이론을
혹은 가설을 이제 이론이죠. 15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걸 방어해 왔으니까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신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증거라던가. 근데 제 말은 지금 바슐라르의 물과 꿈에 대한 이 내용은 증거가 있다거나 증명이 되어온 뭔가 사실이라기보다는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사람들이 항상 물과 이거를 연결을 시키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증명이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증명이라는 작업 방식은 과학에서 특화된 것이고 네. 그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상상력 속에서 작용하는 것인데 이거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물질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저구조로서 원료를 대고 있고 인간의 정신 내부에서 원형으로서 이런 것들의 구조를 설명하는 책인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상상의 내용들이 우리를 좀 강박증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삶들을 완화해주기도 하고 중심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요거는 사례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례들을 모으고 비교해보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가설로 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어떤 상승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요건 다시 이제 상상력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게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애초에 반증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먼 작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계속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물이 아니어도 이런 특징들은 있는 대자연의 요소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뭐 대자연의 여러 요소들이 비슷한 속성을 다 공유하고 있을 수야 있지만 일단 물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그냥 물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구체화하고 범주화한 내용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사실 이게 질베르 듀랑이라는 사람의 책으로 넘어가면 이 네 가지 분류로 인간의 정신 구조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포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까지 얘기해 주신 내용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예술을 인트로로 이야기했었잖아요. 예술이란 뭘까? 그 중에서도 언어에 대한 예술도 언어를 표현하는 과정, 문학이라는 게 있는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오늘 이렇게 정의한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이제 바슐라르 같은 분들은 그 상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제가 소프트웨어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백엔드에 있는 분들이고 그거를 문학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프론트엔드에 있는 사람들이고 역할이 좀 나눠져서 그런 오늘은 백엔드에 있는 구체화 뭔가 이제 체계를 만드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이렇게 들으면서 뭐 저번 것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지 알겠어요. 이분들이 뭐 저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뭔가 이게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네요. 근데 이게 성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슐라님이랑 몇 번 얘기를 해보니까 전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캐치해서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내 성격인가 봐요. 성격이라고 할지 직업병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다 듣고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전하고자 하는 바는 확실하지만 그게 그려지는 파트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물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물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시려나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달라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책인지는 좀 알 것 같네요. 네, 좀 신기한 접근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하지도 않고 잘 연구되거나 학생들이 쉽게 접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되게 좋았고요. 아마 진짜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 건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일 거야.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슐라르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심도 있게 얘기 안 했다 그랬어. 맞아. 슐라님은 지금 수박 겉도 안 핥았어. 냄새 안 맡아봤어. 지금. 맡았어. 저는 이렇게 어디에서 되어지지 못한 이야기를 저희끼리 해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사실 제가 이런 책들을 접하기 전에 과학 교양적인 그런 책들을 먼저 많이 접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초반에 영장류 관련된 그 책 같은 것들을 볼 때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명제들, 합리성이나 확실성, 어떤 귀납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비춰서 세계를 막 열심히 강제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검증된 사실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기술되고 있는 직관들이나 이미지들은 실제로 살았던 것들의 기록이기도 하고요.
문학적인 상상력이나 철학적인 접근이 왜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당장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실성이나 합리성이라는 걸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중요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진입이 차단된 삶의 자연스러움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자연스럽고 또 소중한 걸로 허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 I am ground 특집 2번째 바슐라르의 물과 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집에 가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